국내는 우선 뭐 증시부터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최근에 아무튼 흐름을 보면은 뭐 계속 좀 뭐라고 그럴까 이 횡보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날 뭐 떨어지고 미국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뭐 이런데 최근 며칠은 잠깐 올랐다가 또 오늘은 약간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런 특징을 좀 정리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밸류에이션 이런 거는 차이가 오히려 미국이 더 비싸죠. 한국보다는 항상 보고 있으면. 근데 그런 차이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미국은 아까 잠깐 S&P 500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때 내년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은 2022년의 순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미국은 내년의 이익을 믿는데 한국은 내년의 이익을 잘 못 믿는 거죠. 더 떨어질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결국 수익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특징적인 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달러 강세도 좀 껴있고 이러다 보니 뭐 원화도 약세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은 잘 안 오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의 유동성을 보실 수 있는 뭐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게 한때는 급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정체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유동성의 효과도 딱히 한국은 느끼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약간 차별화된 이런 포인트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은 우리나라 내년 경제는 좀 올해만큼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은 대부분 다 왜 그러냐면 올해 이익과 내년의 이익이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익이 증가를 못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익 증가율이 제로인 국가와 이익 증가율이 8%인 국가 누구를 내가 선택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약간 그래서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은 더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수를 보면 좀 특이한 게 우리 코스피 지수는 미국 지수하고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국 증시 특히 상하이 종합지수하고는 비슷해요.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이렇게 지수를 보니까 주요국 지수를 보니까 중국의 상하이 지수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최근에 흐름이 계속 비슷한데 이거는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구조는 미국하고 비슷한데 왜 지수는 항상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는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아주 특징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냥 딱 하나인 거죠. 이게 한국이라는 거를 이제 외국인이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이 그렇게 글로벌 투자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신흥국에 같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 거죠. 거기에 그냥 중국이 당연히 시가총액이 1등이고 한국이 한 2, 3위쯤 대만이 또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ETF라는 게 이제 활성화됐고 ETF로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그냥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이 안 되면 한국 쪽으로 유입될 자금들도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국과 한국이 같이 움직이는 대신 선진국은 미국이 거의 다 주도권을 갖고 있고 약간 이제 시가총액 비중도 당연히 미국이 제일 크죠. 그러다 보니까 ETF로 해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들어갈 때 누가 가장 많이 수혜를 보냐면 그건 당연히 미국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국은 중국과 이렇게 마치 시가총액 구조는 미국처럼 돼 있는데 지수는 중국과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돈의 흐름의 차이 이런 걸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ETF라는 거를 통해서 글로벌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본은 또 별개로 움직이겠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계속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다시 신흥국 쪽으로 이렇게 역류하는 형태가 나타나면 분명히 한국은 미국보다 퍼포먼스가 좋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이렇게 한국의 어떤 이렇게 약간 속된 말로 하면 화끈한 상승 이런 것들을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제 결국 외국인이 키를 잡고 있는 건데 그 한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가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귀환하는 초입 단계냐 아니면 또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빠지는 것이냐 뭐 이렇게 좀 궁금해들 하시는데.
이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라는 종목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지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지수형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성이 있고 최근에 한 6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고 내년에 그렇게 썩 반도체 경기가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외국인이 사들인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의 이익 사이클을 결정을 하는 건 내부의 수요가 아니고 미국의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IT 기업들이라고 불리우죠. IT 기업은 굉장히 폭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넷플릭스나 이런 미디어 기업들도 좀 다 포함이 되죠. 넓게 보는 범주의 약간 테크 산업들. 이런 쪽들이 내년에 투자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거에 의해서 한국의 반도체 업종의 이익이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약간 기저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투자가 약간 테크 기업들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는 있었는데 예전 고점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내년에 추정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의 테크 산업들 그런 흔히 얘기하는 지금의 뭐 예를 들면 넓은 범주의 4차 산업들, 4차 산업혁명의 산업들 이런 쪽들이 내년에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올해 대비 느냐면 한 17% 정도 늘게 됩니다. 전체 규모가. 그러면 17%면 왜 예전에 2017년에 보셨던 그 서버 투자의 붐이 있었던 그 시기보다도 더 금액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생각을 하는 거죠. 반도체라는 게 오히려 이익 사이클의 저점을 가장 먼저 잡을 수도 있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아까 순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하향 조정됐던 그 원인은 반도체 순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순이익의 30%는 반도체니까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하향 조정의 그 폭도 크지 않을 것 같고 이미 하향 조정을 너무 크게 해서 그리고 내년에 이익 사이클은 왠지 한 1분기 정도쯤에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렇게 시각 개선을 하나로 만들어냈던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생각하실 때 반도체가 가면 삼성전자가 뭐 그렇지 않죠.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가장 순수한 반도체 기업부터 먼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르는 거죠. 삼성전자는 약간 복합 기업에 가깝거든요. 테크의 복합 기업.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가 어쨌거나 9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한 12만 원대까지 복귀를 했는데 그 다음이 없냐? 그런 건 아니죠. 삼성전자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도 뭐 디램의 가격, 현물 가격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승 반전하는 거 좀 확인하려고 할 거고 뭐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종이 가면 지수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태까지 왔던 개별 종목들은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유동성이 한쪽으로 또 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이게 한국이 그래 반도체가 가니까 모두가 좋을 거야가 아니고 반도체가 가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도 한 번쯤은 꼭 이렇게 유동성이 마치 제로성 게임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체 투자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업종에 몰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네. 한쪽이 오르면 한쪽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간단하게 뭐 이게 우리나라 고객 예탁금이 지금 한 6, 70조 원 되는데 이게 8, 90조 원대로 올라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돈이 더 많아지니까. 근데 똑같은 60조 원 안에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면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야 되면 이거에 대한 결정 과정들 때문에 그 흔히 주식시장에서 하는 순환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좋아지는 업종이 있고 그 안에서 나빠진 또 같이는 못 가는 뭐 이런 형태. 이런 건 유동성의 조금 전체 규모에 딱 이제 성장의 정체가 맞기 때문에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 분야에 사고 있는 거는 추세적으로 좀 보면 될까요? 아니면 잠깐 단기간에 약간 좀 몰렸다고 좀 봐야 될까요? 이게 반도체라는 게 나름대로 사이클이 좀 원래는 있었던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이클이 짧아졌고 진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순환 주기가 예전에 막 이렇게 있었고 막 이랬는데 지금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경기는 사이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순환 주기도 잘 모르겠고 진폭도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타이밍을 요구하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수익률 게임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 이제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올랐으니까 하이닉스를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 순번에 기다리고 있는 IT를 살 거냐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예. 물론 하이닉스를 갖고 계시면 항의할 수가 있겠죠.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고 반등하고 이런 거. 내가 IT가 없다면 아마 하이닉스를 사시는 것보다 다른 쪽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그게 삼성전자가 되면 삼성전자 또는 다른 IT 하드웨어 기업들. 예를 들면 예전에 얘기 많이 했던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쪽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조금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같이 뛰어들어가는 것보다 다음 타자가 누굴 거냐라는 걸 조금 미리미리. 그러면 그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혹시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분야가 장기간 좀 침체돼 있었는데 네. 지금이 이제 여기 신호탄이라고 그러면은 반도체 ETF를 아예 사서 네. 갖고 있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겠어요. 아무래도 어차피 올라간다고 그러면. 예, 어차피 반도체 ETF가 그런 매매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냥 하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도 얘기했지만은 일단 3분기, 2분기보다 3분기가 낮아졌고 또 4분기가 더 안 좋을 거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팀장님 보시기엔 내년에는 이게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그렇죠. 경제가 조금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는 걸 이제 누구나 대부분 다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도 혹시 뭔가 활로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긍정적이나마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내수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출입니다. 그냥 수출이 잘 돼야 그게 그렇죠. 내수로도 돌아오고, 뭐 고용시장에 뭐 예전만큼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가장 선결 조건이죠. 근데 지금 수출 금액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냐. 수출 금액도 사상 최고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요즘 수출 금액의 사상 최고치는 수출 가격이 올라가는 사상 최고치지 수출 물량이 올라가는 사상 최고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편으로 보면 한국의 수출 경기가 조금 내년에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 그게 또 다른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안 늘어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앞서 말씀드린 물류 대란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가격은 올라가도 물량이 줄어드는 이런 쪽들에 서 있으니까 아마 이거는 조금 전체 뭐 글로벌 물가 상승하고 다 연결고리가 있는 그 물류 대란이 조금 내년에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가격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물량으로 승부해서 수출량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쪽들에 대한 그 포인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의 하나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도 지금 인플레이션 지금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뭐 이제 체감적으로 일단은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느껴요. 그 팀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게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그 물가 상승에 대한 고민은 같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물가가 상승하니까 기준금리를 그럼 올려야 되느냐. 이게 또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아까 더블 DB라는 게 그냥 미국의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국가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금리를 또 빠른 속도로 빨리 올려버리면 회복하던 경기가 다시 이제 침체로 가게 되는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사면초가 딜레마 뭐 이런 쪽에 빠져 있는 상황도 한국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한국만이 갖고 있는 요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외부 수입 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아까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통화 가치가 강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입 물가를 완벽하게 통제는 못해도 통화 가치가 강세면 수입 물가 자체가 아주 그렇게 폭등은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한국은 원화가 약세긴 약세입니다. 물론 이 정도 달러 인덱스 수준이면 원래 원달러 환율이 더 높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 물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깊어질 수밖에 없나. 그래서 물가라는 환경은
어떻게 보면 물가가 안 올라갈 때도 고민이죠. 디플레이션이니까. 그런 때도 주식시장은 고민인데 이게 약간 이렇게 공급 쇼크로 오는 또는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이런 물가 상승도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물가가 양날의 검인 거죠. 항상 이렇게. 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제 내년 증시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변수,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변수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걸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분명히 그 첫 번째 인상 자체는 리스크가 될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수를 전체로 끌어내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가서는 고민을 한번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내년쯤에는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성장주도 좋고 뭐 가격산 주식도 좋고 뭐 다 그럴 수는 있는데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 성장주는 어떤 때 성장주가 될까? 그 테마로? 근데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성장주는 이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익이라는 부분. 두 번째 가치주는 항상 싸죠. 싼데 뭔가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모멘텀이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뭐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뭐 이익 사이클도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면 이익 사이클이 턴하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치주들도 있을 겁니다. 예. 한 번쯤 너무 가치주냐 성장주냐 그래서 나는 성장주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내년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를 찾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거든요. 대부분 다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찾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찾으면 그런 성장주들은 이미 주가가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찾으실 때 항상 균형감을 갖고 즉 성장주는 진짜 이익으로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와 가치주는 얘가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은 이익 사이클이 될 겁니다.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느냐. 항상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내년 주식시장의 또 다른 특징, 뭐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내외 경제와 증시 여러 가지 분야를 쭉 살펴봤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가장 주목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사이트 있는 강의를 좀 쉽게 아주 설명해 주신 우리 이재만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